네, 주말 동안의 이슈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안 11일 금요일 날 국회로 넘어갔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뭐 선별로 해야 된다, 뭐 보편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선별로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7조 8천억 원을 결정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4차 추경안의 규모들 아니면 이모저모들 좀 쓰임새 있게 잘 짜여졌다고 보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7조 8천억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영세 사업자들 200만 원씩 준다는 여기에 거.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한 게 이게 한 3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취학 아동하고 이제 초등학생들 이 돌봄 예산 이게 이제 한 532만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고 한 명당 2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게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 이제 그 무료 예산이 한 1,600만 명 이게 한 1,9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당히 논란이 됐지만 지금 일단 그 통신비 2만 원씩 이게 이제 한 9,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예산의 어떤 목적 자체가 일단 맞춤형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분들한테 적절히 이제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산 규모가 짜져 있는데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의 영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에 보면 이제 주로 유흥업소라든지 콜라텍 이런 데는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실제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폐업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정서상의 문제로 안 주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택시 분들은 이제 한 분당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데 법인 택시는 또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 법인 택시 하는 분들이 사실상 이제 산학금 제도를 통해서 이제 월급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와 어떤 업태나 이런 게 비하면 뭐 똑같은데 왜 그럼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폐업한 이제 그 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 기준 날짜를 8월 16일로 이후에 폐업한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코로나가 지난 2월부터 시작돼서 계속됐는데 그럼 8월 16일 이후만 폐업한 사람 주면 그럼 그 전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등등의 각각의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특히 아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벼르고 있는 게 2만 원씩 하는 9,300억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 통신비. 네, 통신비. 이건 거의 보편 지급 그렇죠. 부분인 거 아니에요? 보편 지급이죠. 이거는 이제 또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삭감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예산 심사에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심사가 빨리 되면 될수록 추석 전에 이게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이제 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경되거나 뭐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특히 논란됐다는 이 통신비는 지금 어떤 입장인 거예요? 네,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많이 비판하고 있고 비판 보도나 여론도 있지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작은 위로가 되는 위안을 드리는 국민에게 다 거의 다 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꿀 명분이나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통신비 지원이고 비대면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란 컨셉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통신비로 2만 원을 주나 아니면 현금으로 2만 원을 주나 뭐 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돈이 돌 텐데라는 뭐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금 돼요? 그 청와대 여당 입장은 이게 사실 현금으로 주지 않고 통신비로 주지만 이것도 현금성 지원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금성 지원의 효과를 누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 요금이 한 4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절반인 2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고 이게 만 13세 이상 다 주는 거니까 만 13세 이상 그 3인 가구라면 6만 원, 4인 가구라면 8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그 통신비가 지원됨으로써 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굳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 현금성 지원의 효과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컨셉.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선별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정한 것은 바로 맞춤형 지원입니다. 근데 맞춤형 지원인데 이걸 당장 보편적 지원으로 현금을 2만 원씩 준다고 하면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통신비 지원으로 결정하게 됐다. 이게 정부 여당 입장입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야당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국가 부채가 우리가 400조가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예산이 보면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대전 쪽인가요? 그쪽에 충주 쪽인가요? 그쪽 설치하기로 방사선 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1조 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한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생산 유발 효과. 그렇죠. 한 6조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인식부터 좀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무슨 국민에게 드리는 위로와 정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이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뭐 하늘에 뚝 떨어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국민 세금이다. 네, 결국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식이든지 이건 누군가는 갚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선심 쓰듯이 이야기한다는 건 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 그다음에 2만 원이라는 게 무슨 뭐 세뱃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액수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9조 3천억 정도를 지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라면 이분들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항공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버티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이 지금 사실은 무너져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투자를 한다든지 이제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하고 김경수 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승수 효과, 즉 어떤 면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게 생산 유발 효과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야당 일각에서는 아예 이번에 독감이 유행한 상황이 높으니까 물론 독감 예방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전 국민들한테 다 독감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감 예산을 주면 어떠냐. 그리고 또 공공 와이파이를 만드는 게 어떠냐.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 이번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별적 지원이고 맞춤형 지원이라고 한다라면 예. 굳이 왜 국민들 전체에게 이렇게 2만 원씩 하는 거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건 보편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이번 예산의 컨셉과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로 1조 원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또 이 통신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이거는 좀 불확실한 아닌가 그런 의문들이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문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좀 반발이 있었고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SNS 통해서 이제 공공 와이파이 쪽에다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여당 내 인사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통신비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다른 시각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지사는 사실 보편적 지원을 맨 처음에 주장을 했었죠. 예.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승수 효과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당정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는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서는 뭐 당의 입장 따르겠다라는 식으로만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고 예. 김경수 지사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부분은 그게 장치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바로 효과를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춤형 지원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최선의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거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통신비를 아끼면서 그 여력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뭐 동네 식당을 간다든가 카페를 간다든가 정육점을 간다든가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다. 그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최대한의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그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이제 야당 쪽의 입장 얘기해 주셔서 나왔던 말씀이 그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 이 부분으로 차라리 이게 가는 게 낫지 않은 통신비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건 물량 확보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우리가 한 2천만 명분, 3천만 명분 정도만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연내 생산 그렇죠. 가능한 왜냐하면 이게 물량이 지금 연령별로 사실은 이제 그 맞출 수 있는 무료로 접종하는 연령이 있고 만 18세까지가 18세까지 무료고 62세부터가 무료고 그다음에 그 중간층은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접종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몰릴 경우에는 뭐 물량이 따라주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접종 시기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산 용량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그 맞춤 이걸 늦추더라도 사실 지금 의학계에서는 트윈데믹 그래서 이 사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올 경우는 이게 사실은 증상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올 경우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생산을 어떤 면에서 좀 이 맞추는 시기를 좀 더 늘린다든지 사실 이게 내년 한 추위가 계속되면 독감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뭐 4월까지도 사실은 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을 조정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워낙 어떤 면에서 보면 뭐 2만 원 뭐 이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이게 전 국민으로 하다 보니 이 예산 규모가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가속기 하나 만드는 예산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제 감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참 이 문제가 당정에서 그냥 딱 정해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논쟁을 붙였으면 좀 더 생산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을 텐데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예산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건 조금 더 여론의 공론화 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접수했다라면 문제가 됐겠지만 처음에 그 정부에서 연령대별로 차별로 두다가 갑자기 당정 청와대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다 줍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하고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당이 결정한 걸 뭐 못 끝내는데 사실은 1조 원 예산을 그렇게 지금 결정하면 과연 맞겠는가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도 좀 갈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이희영님은 밖에 다니지 못하니 집에서 휴대전화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죠. 휴대폰 요금 지원 후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찬성의 의견 보내주셨고 아리스토님은 통신비는 직접 주는 것도 아니라 별로 실감도 안 나네요.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치킨 한 마리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7조 8천억 가운데서 이제 9천억 정도가 300억 되는 이 통신비가 좀 뉴스에서는 주로 다루는 일이 지금 항목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정 가능성도 있고 변동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는 빨리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두 분께서 어떤 입장인지 좀 듣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부터요. 네, 민주당에서는 18일까지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빨리 심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여야가 이 심사를 하면서 뭔가 절충안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야 모두 부담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가시적인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게 묻고 들어가는데 과연 야당이 이건 절대 안 돼. 결사 반대 이렇게는 못 나올 거고요. 여당도 뭐 이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3천만 명분이 준비가 됐는데 1,900만 분이 지금 무료 접종 대상이나 풀립니다. 그러니까 1,100만 명분을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땡겨오는 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절충해가지고 최대한 여야가 빨리 심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가져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은 이게 경제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지금 2만 원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원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기재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죠. 그 안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예산을 좀 해서 줄여서 이 뭐 독감 예방 접종을 좀 더 넓힌다든지 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예산이란 게 우리가 가정 예산도 보면 이게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국민들에게 어쩌면 지난번 사실 1차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다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이 심사 과정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저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야 모두 18일 심사 기한을 넘기는 것은 좀 부담일 것이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중요하죠. 추석 전에 지급돼야 된다는 거. 네.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의 특혜 휴가 의혹.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국민께 정말 송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첫 사과 표명이었고 SNS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송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뭐가 송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도 송구하지 않다는 내용인데 네. 제일 머리에는 송구하다 이야기를 하니 그럼 뭐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국회에 나와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 검언 유착 때문에 나온 거다. 네. 소설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를 했는지 자기가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든지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본인은 한 번도 이게 민원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기록에 부부가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그거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송구하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부지검이 여러 가지 의문 받고 있으니 그럼 특임검사라도 임명을 해서 좀 더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질의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도 본인도 기자들 질문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슨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예. 아니 뜬금없이 SNS로 그냥 송구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뒤에는 보니까 남편도 장애인이고 자기도 무릎이 안 좋고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이야기는 하나도 확인해 주지 않으면서 또 지금 검찰에서 여전히 또 바로 어제 성명을 낸 순간 아들이 가서 직접 조사를 받았나 봐요. 네.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묘합니다. 아들이 조사받는 날짜에 사과 성명을 내고 또 여당 대표는 신속히 결론 내라 그러고 이게 뭔가 이제 좀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에게 좀 도리라도 하고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송구하다는 말만 하면 뭐 다 끝나는 겁니까? 네. 송구하다는 말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들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의 입장 표명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네. 입장 표명을 안 해왔죠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런 거죠.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왜 침묵을 지키냐 이렇게 해놨는데 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고 송구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거 보면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뭔가 의혹이 해소될 만하면은 새로운 어떤 시각이나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야당의 좀 생각이고요. 네. 여당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여당 의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게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도 그래요. 이게 구구절절하게 뭐 남편의 그 다리가 안 좋은 것들, 아들의 다리가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좀 편안함을 위해서는 그냥 그만두고 법적인 그런 공방에 아니면은 법적인 여러 가지 다툼에 집중하는 게 나을 텐데. 네. 여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물러날 뜻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그때 어떤 판단이 있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당대표가 오늘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황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당직 사병에 대한 네. 공격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좀 추미애 장관 측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하는 부분들로 많이 바뀐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도 규정을 들면서 아니 오늘도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두 차례 이 병가와 한 차례 연가는 네. 전혀 규정상 법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 면담 기록은 있지만 명령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네. 국방부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수사 통해서 밝히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직 사병 문제 같은 것도 지금 보면 맨 처음에 그 6번 마크를 단 대의가 와서 마치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네. 휴가를 그래서 지시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물은 사람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대 같은 부대에 있던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카투샤 그 출신 그 사병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23일에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물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이 지원단장 전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말도 들어보면 뭐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또 드러나고 있고 그 뭐 평창 동계올림픽 통신병이나 용산 자대 배치 관련해서 참모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로 사실로 믿을 수가 있는지 신뢰성이 지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입장은 이 야당의 공세에 이 팩트로서 사실을 얘기하면서 반박하는 걸로 지금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좀 공격 포인트를 좀 넓히고 높이고 있잖아요. 일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대한 신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시겠지만 동부지검이 지난 1월 달에 고소를 받아놓고 이제서야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 뭐 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검찰 개혁한 검찰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네. 자,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를 8개월 동안 아무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삼으니 이제서야 소환하고 있는 이게 과연 검찰의 개혁입니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국방부 발표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적법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규정상. 예. 그러면 규정상 적법하다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명령서가 있든지 진단서가 있든지 그걸 봐야지만이 이게 적법한지 안 한지 알 거 아닙니까? 네네.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없다면서요. 근데 적법하다 그래요? 근데 무슨 근거로 적법하다 그러죠? 아니 기본적으로 휴가가 연장되고 개인 휴가 쓰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명령서가 있어야 되고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누가 해줬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졌다는 2017년도께 없어졌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적법하다 그래요? 근데 그 적법하다는 근거를 도대체 저는 어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자체가 이제 의문이고 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수사가 이미 증거가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전화했는데 그게 3년 되면 다 삭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 수사기한이 이미 삭제가 된 거예요.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면서 인멸된 상황이죠. 그러면 그 통화 기록이 있으면 과연 추미애 장관이 저 누구 사병 엄마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제 민주당 대표 누구입니다 이야기했는지 그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증거는 이미 다 없어졌는데 이 사실관계는 다 밝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압수수색도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 과연 이 수사의 내용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네. 추미애 장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검찰개혁 계속하겠다고. 그럼 그 검찰개혁이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이게 추미애 장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여당에서도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이 어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2016년부터 2019년 카투샤 병가를 전수조사했대요. 네. 그랬더니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는데 그중에 관련 서류가 없는 사람이 469명. 95%가 아이고. 병가 관련 서류 보존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카투샤의 군 내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서류가 만약에 있다면 클리어한 일인데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 서류가 없다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수사도 그렇고 또 당직병의 증언도 그렇고 각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이 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지금 예정돼 있고 국정감사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결론들이나 이게 매듭이 지을지 아니면 공방이 더 커질지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공방이 저는 뭐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당은 믿지 않을 것이고 예. 결국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좀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사실은 뭐 당직 사병을 저렇게 뭐 단독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이 공방은요. 사실은 참 이낙연 대표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정기국회 내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우 기자는요? 네, 내년 재보선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더 쓰셨군요. 내년 재보선이면 4월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지금 이슈로 떠오르곤 있지만 이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이번 9월 정기국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질까 싶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